이렇게 북극권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북극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북극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가 역사 전면에 등장을 한 것은요, 1876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현재 가치로 약 2조 원인 720만 달러에 사들이면서부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2020년 기준이 500조 원인데요. 알래스카 면적이 우리나라의 17배 정도에 되는 땅덩어리예요. 겨우 2조 원의 가치에 그만한 땅덩이를 구매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겠죠. 하지만 당시 미국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얼음 땅덩어리를 사는 거지 하면서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 매매를 성사시킨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서 수워드의 어리석음, 수워드의 아이스박스, 이렇게 알래스카를 지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1800년대 후반부터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금강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이때를 바로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이 골드러시 1년 동안에 채굴한 금값만 해도 이미 땅값인 72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엄청난 양의 자원, 석유, 천연가스, 구리 등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죠.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넓은 주인데요. 인구는 74만 명으로 가장 적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풍부한 바로 자원 덕분에 주민소득 1, 2를 다투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알래스카에서는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을요, 수워드의 날로 정하고 매년 수워드의 성견 지명을 기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앞서 말했던 알래스카의 골드러시를 빗대 현재의 북극을 21세기의 콜드러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극에는 전 세계 석유자원 매장량 약 10%가 존재하고 있고요. 22%에 아직도 미발견된 석유와 천연가스도 존재를 합니다. 이래서 북극의 8개 국가에도 중국과 일본도 개발에 나서고 있죠. 혹시 이 그림 생각나나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나왔던 기사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대 항로, 바로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막혔던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수에즈 운하는요, 세계 해운 교역량의 12%가 지나가는 핵심 무역로입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이 약 51척의 선박이 운항을 했다고 하죠. 세계 해상 전체 원유 수송량의 10%, LNG 물동량의 8%를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의 주요 길목입니다. 이런 수에즈 운하가 막히자 불과 일주일 만에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긴 했죠. 현재 수에즈 운하는 정상화됐지만 여전히 사건 원인 조사라든지 배상 문제 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운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떠오른 것이 이 북극 항로입니다. 수에즈 운하 사건을 계기로 그 대체 항로를 찾자, 그것이 바로 북극 항로이다, 이런 기사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동할 때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이동하는 것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약 10일간의 단축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거리는 무려 32%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2018년 기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이요, 11억 4천만 톤이에요. 근데 같은 해에 북극 항로를 통과한 선박은요, 불과 1.7%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수에즈 운하에 비해 북극 항로 이동 실적이 낮을까요? 북극 항로는 아직 여름 시기를 제외를 하고는 세빙선 지원이 꼭 필요를 하고요. 이로써 운송비, 운항비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북극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북극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인간의 위협이 북극을 변화하게 만들었죠. 최근 많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북극의 동물들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북극곰, 북극고래뿐일까요? 그곳에는 이미 수천 년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극의 사람들, 북극 원주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주제는요, 수천 년부터 북극이라는 지구상 가장 혹독한 지역에 살아온 북극 사람들, 북극 원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들이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전통 문화를 어떻게 현대사회까지 이어오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지도는요, 북극 원주민 인구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파란색 원이 클수록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많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북극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현재 북극권에는 약 40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이 중 원주민은 약 10%가 넘는 50만 명으로 추적을 하고 있죠. 이들 원주민은 40개가 넘는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천 개의 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족별로 고유의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북극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저 위쪽에 있는 러시아 야말 네네츠 자치구, 약 3만 명의 원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이에도 러시아 아래쪽에 있는 추코트카 자치구가 있고요. 캐나다의 포트 스미스, 그리고 그린란드의 수도인 누쿠, 핀란드가 노르웨이의 핀마크도 있습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데요. 이 그림은 매우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약 4,000년 전에 이누이트가 고래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처럼 북극 원주민은요, 수세기에 걸쳐 얼음 위의 삶에 적응을 해왔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 역사, 전통은 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극의 원주민들은요, 전통적으로 땅에서 살면서 낚시, 사냥, 목축, 야생식물 채집을 주로 해왔는데요. 또한 악천후와 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들은 집에 대한 전통 지식을 대대로 개발하고 전수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북극 어린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러시아의 네네트족도 있고요, 노르웨이의 사미족, 알래스카의 그이친 친구들 모습을 볼 수 있죠. 최근 북유럽이나 알래스카 등 일부 지역은 도시화로 인해서 현대 문명이 매우 많이 편입이 됐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면서 북극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북극 원주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에스키모일 거예요. 에스키모는 사실 초기 유럽 탐험대들이 추운 기후에 적응해서 사는 북극 원주민들을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에스키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은요, 이 에스키모라는 명칭을 굉장히 경멸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누이트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죠. 여러분 아마 북극 원주민 이야기가 우리와는 매우 먼 나라 이야기일 것 같죠?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조각상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조각상,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자세히 보면요, 단정하게 여민 옷고름도 보이고요, 아주 바르게 쪽진 머리도 보이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조선시대 할머니 모습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조각상을 선생님이 발견한 곳은요, 바로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앵커리지 박물관 홈페이지입니다. 조각상 정보에는 19세기 후반에 제작한 하이다 조각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발견 장소는 캐나다 퀸즈섬이라는 곳이에요. 이 캐나다 퀸즈섬은 미국 알래스카에 매우 밀접한 곳에 위치한 섬입니다. 대체 이 할머니가 130년 전에 우리가 알래스카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하이다 인디언은 이 할머니와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녀를 돌에 새겨 넣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에스키모 족장이 된 체코인 얀 벨츠리 쓴 황금의 땅, 북극에서 산 30년이라는 책이에요. 책에서 보면 얀 벨츠는요, 알래스카에 있을 때 자신이 입양한 에스키모 여자아이를 기르는 조선 여인과 7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그 경위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할 것 없이요, 온갖 지역에서 정어리를 잡으러 북극해의 원양어선을 타고 왔다고 해요. 그때 아주 싼 값에 고용된 여성들이 원양어선을 타고 들어오는데요. 이들은 섬의 여러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수확한 정어리를 작은 함지에 담아 해변으로 나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가끔 바다가 얼 지경에 강한 추위가 오면요, 선장은 그 직선 경로에 있는 일부 일꾼들만 화물과 싣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버려요. 바로 이 조선 여인 또한 이렇게 해서 이 북극해에 남겨진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이 황량한 북극에 남겨진 일꾼들은요, 그 이듬해 여름에 다시 원양어선이 오면 그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 조선 여인은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누이트 원주민들과 함께 스스로 이곳에 정착했다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얀 벨츠리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 여인은 다른 조난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독립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낙관적인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